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경제생활과 경제문제 3단원 경제주체 역할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가계와 기업의 경제주체로서의 역할에 배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정부의 경제주체로서의 역할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확인학습의 정답 확인하셨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기업의 경제주체로서의 역할답게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한 개념들이 많이 적혀 있네요. 확인하셨죠? 네. 자, 오늘 학습 목표를 보시면 일단 재정활동이라는 게 뭔지 아셔야겠습니다. 여러분 그 뉴스, TV 뉴스나 또는 신문, 경제란을 보면 재정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재정이라는 것은 가정살림이 우리가 가계를 얘기하는 것처럼 나라 살림을 재정이라고 하는데 그것의 정확한 뜻을 경제학적으로 한번 이해해 보고요. 두 번째로는 정부가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계나 기업이 어떠한 역할을 담당했고 또 기업들은 특별히 사회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배운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은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경제적인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경제 주체로서의 역할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42쪽입니다. 네, 정부는 의미, 첫 번째, 그 다음에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활동의 뜻, 그 다음에 재정활동을 하는 정부의 역할, 이렇게 세 가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과서 42쪽을 보시면 정부는 어떠한 경제적 역할을 수행할까 하고 정부의 뜻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을 다 파란 볼펜으로 밑줄을 그어주세요. 정부는 가계와 기업이 원활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또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기도 하고 소비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생산자로서의 역할과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감당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경제 주체 세 가지 중에 주로 뭐가 감당을 한다고 했었나요? 5초.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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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딱. 선생님 시계 5초 끝났습니다. 네, 기업이었죠? 자, 그렇다면 소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당연히 가계였죠. 그런데 정부는 그 역할 두 가지를 동시에 다 감당하게 되고요. 여기에 더해서 가계와 기업이 원활하게 또 국내적으로나 국외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서 유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홉스가 얘기했던 사회계약설에 따른 정부의 역할이죠. 자, 재정활동과 예산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재정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정부의 재정이라는 게 뭐냐? 재정은 나라 살림입니다. 나라 살림. 우리 하나의 가게가 가게 살림을 꾸려가듯이 정부가 나라의 엄마 아빠의 역할을 하면서 나라 살림을 적절하게 잘 꾸려가야 그 나라는 부유하게 잘 살게 되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는 살림을 꾸려갈 때 수입과 지출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주로 재정 수입은 무엇으로 감당한다 그랬죠? 그렇죠. 세금을 걷어들인 세입으로 감당하고 그 걷어들인 세금을 바탕으로 해서 정부가 나라를 잘 계획적으로 경제활동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재정 지출, 즉 세출이 됩니다. 그래서 재정 수입, 세입 플러스 재정 지출, 세출을 더한 것이 바로 뭐다? 재정이다. 재정은 뭐 플러스 뭐라고요? 댓글로 한번 써봅시다. 재정 이퀄 뭐 플러스 뭐 5초.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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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딱. 네. 재정 이퀄 세입 플러스 세출입니다. 세입이라는 게 뭐냐? 정부가 지출하기 위해 얻는 모든 수입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수입이 제일 크다고요? 조세 수입, 가계나 기업으로부터 걷어들인 세금 수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또 재정 지출은 그 걷어들인 수입을 바탕으로 해서 세입을 바탕으로 해서 정부가 지출하는 모든 경비입니다. 정부가 활동하기 위해 쓰는 모든 돈을 다 합쳐서 세출이라 그러는데 이것을 아무렇게나 그냥 정부가 마음 내키는 대로 들어선 정부의 성향에 따라 마음대로 쓰면 안 되니까 당연히 이러한 재정은 계획을 수립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그 경비를 지출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렇게 정부가 도대체 한 해 동안 얼마나 세금을 걷어들이고 얼마나 이것을 써서 나라 살림을 운영할 것인가를 그 해가 시작하기 전해 연말에 결정을 하는데 그게 바로 예산입니다. 예산. 그래서 이러한 예산을 잘 잡아서 정확하게 세금을 걷고 또 그 필요한 곳에 정확하게 써서 정말 세입과 세출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정부가 아주 경제활동 운영을 잘한 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들여서 세금을 남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국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느라고 허리가 휘었다는 얘기니까요. 또 걷어들인 세금보다 지나치게 많은 세출을 예상치 못하게 많이 써서 마이너스 재정이 되면 가게도 마찬가지죠. 벌어들인 것보다 쓴 돈이 많아지면 가게가 거지가 되는 것처럼 나라도 벌어들인 돈보다 쓴 돈이 너무 많아지면 나라가 거지가 됩니다. 베네수엘라처럼요. 그래서 이 재정 수입과 재정 지출은 가계와 달리 가계는 당연히 벌어들인 돈이 지출하는 것보다 더 많아서 남는 돈이 많을수록 점점 부유하게 되겠지만 재정은 그와 달리 수입 즉 세입과 세출이 이퀄이 돼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됐을 때 가장 바람직한 나라 재정을 수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정부의 경제활동에 대한 영상을 한번 같이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시청 다 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세금을 걷어들이는 유형에 따라 여러분 교과서에 보시면 42쪽 왼쪽에 동그란 그런 그 원형으로 나온 그래프가 있고 밑에 이것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요. 일단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동그란 그래프를 보면 피자처럼 이렇게 조각조각 잘라놨는데요. 정부 예산의 분야별 지출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제일 우리나라가 보통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제일 많이 썼냐 보니까 우리나라는 재정에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보건, 복지, 노동 분야입니다. 그래서 33.4%를 차지하고 있네요. 두 번째로 우리나라 재정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분야가 일반 지방행정 분야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행정을 이끌어가는, 즉 공무원 월급을 준다거나 어떤 행정적인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그런 돈으로 쓰고 있는 것이 15.9%. 그 다음에 여러분의 교육, 지금 여러분이 하는 그 교육비, 지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들은 나라에서 무상교육을 시켜주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그 교육비로 지출하는 것이 우리나라 재정에서 감당하는 게 14.8%.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으므로 국방비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은 재정을 지출하고 있죠. 그래서 그게 10%에 해당합니다. 농림수산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세금을 지출하고 있는데 그게 4.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곳에 쓰이느냐, 예를 들어서 뭐 태풍이 왔다거나 또는 그 냉해가 와서 여러 가지 농수산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했다거나 또 지나치게 풍년이 들어서 가격이 폭락했을 때 그 가격을 보전해주는 정책, 이런 것들을 쓸 때 나라에서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정책을 쓰게 되죠. 그 다음에 안전, 공공 분야로 쓰기도 하고 사회 간접 자본, 산업, 환경, 문화체육부, 또 외교 통일 분야에도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부에서는 걷어들인 세금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세운 대로 나라의 살림을 이끌어가는 데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에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여러분 42쪽에 나와 있는 조세의 유형입니다. 이것은 그 조세 유형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조세를 나눴는가, 이것을 잘 아셔야 되는데, 첫 번째, 여러분 보시면 조세는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진다. 여러분은 교과서와 지금 저희 영상을 같이 보시면서 여기다가 메모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세와 지방세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게 이제 조세죠. 그러면 국세와 지방세를 나누는 기준이 뭘까요? 기준이. 무엇으로 국세와 지방세를 나눕니까? 우리의 세금의 주체가 국가가 되면 국세, 그다음에 지방기관이 되면 지방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은 국세이고요. 지방정부가 걷어들이는 것은 지방세가 됩니다. 걷어들이는 주체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진다. 아시겠죠? 그러면 더 자세히 들어가서 여러분 교과서에 이렇게 표가 나와 있으니까 이 표대로 보시면서 이거의 기준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국세는 내국세와 관세로 나눠진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어떤 거는 내국세,
내국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안내자의 나라 국자니까 나라 안에서 내는 세금이고 관세는 통관할 때 어떤 국경을 통해서 넘어올 때 내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내국세와 관세의 기준이 뭐겠습니까? 국경입니다. 국경. 국경에 따라서 국경 내에서 내는 세금이 내국세, 국경 밖에서 들어오거나 나갈 때 내는 세금이 관세가 되는 겁니다. 자, 내국세는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보통세금과 목적세금으로 나눠집니다. 그렇다면 보통 나라 내에서 내는 세금이 보통 낼 때는 보통세고 목적을 가지고 내면 목적세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기준은 뭐냐? 보통세와 목적세의 기준은 사용 목적에 따라서 그 목적이 보통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여기서 보통이라는 건 generally 일반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내는 세금, 그러면 보통세가 되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내는 세금은 목적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보통세의 예를 보세요. 보통 우리가 벌어들인 소득,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이 소득세고요. 네. 그 다음에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은 무엇이 됩니까? 법인세가 되겠죠. 법인세. 그 다음에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서 내는 세금, 상속세죠. 돌아가시기 전에 그냥 나는 내가 살아있을 때 내 자손들에게 나의 재산을 물려주겠다라고 해서 내는 세금은 그거는 증여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이후에 내는 세금은 상속세고요. 돌아가시기 전에 물려주는 것, 재산에 대하여 내는 세금을 증여세라고 합니다. 가끔 TV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부모님 그 많은 재산 두셨다 뭐 하시려고 그래요? 저한테 빨리 상속해 주세요. 라는 분들이 그런 TV 드라마 대사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거는 부모님을 빨리 죽어라. 그런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이라는 말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루어지는 단어고요. 돌아가시기 전에 살아계실 때 재산을 물려받는 것은 증여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재산들에 대한 종합적인 움직일 수 없는 재산, 안일 부자에 움직일 동자 재산 산자입니다. 그래서 움직일 수 없는 재산에 대한 세금, 몽땅 합쳐서 종합부동산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지난번에 우리가 기회비용 할 때 여러분한테 설명드렸던 것처럼 부가가치라는 것은 added value, 부가, 더해지는 가치. 그러니까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면 밀가루 1,000원어치를 사서 빵 10,000원어치를 만들었다. 그럼 부가된 가치가 얼마입니까? 10,000원에서 1,000원을 빼면 9,000원이 부가가치죠. 그 부가가치가 된 9,000원에 대하여 붙는 세금. 일반적으로 최종적으로 팔리는 물건에 대하여 나라별로 좀 다른데 5%, 6%, 7%의 세금을 물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원짜리 상품을 하나 팔았을 때 그거에 대한 6%의 세금을 물리면 그 6%에 해당하는 돈을 세금으로 내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물건에 이미 첨부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물건을 살 때 세금을 낸다는 개념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나라들은 대부분 부가가치세를 물건 자체 가격에 써 있는 것이 아니라 물건은 물건 자체의 가격만 써 있고 나중에 계산서를 따로 받아보면 그 물건 자체의 가격에 플러스 부가가치세가 텍스로 따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명확하게 알 수 있고 또 미국같이 큰 나라는 주마다 부가가치세의 퍼센트가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이 부가가치세는 물건의 가치가 더해진 것에 대하여 붙는 세금. 주로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 때 모든 물건에 다 부가가치세가 붙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별 소비세라는 건 뭐냐? 우리가 개별적으로 소비할 때 내는 어떤 물건이라든가 또는 뭐 음식을 사 먹는다거나 그럴 때 붙는 세금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식당이 어떤 소비하는 물건에 대해서 특별히 세금을 따로 붙여서 내는 시스템이 아니고요. 그냥 가격표에 써 있는 대로 저희는 돈을 냅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을 나가시면
거기에다가 플러스 텍스가 붙어서 소비에 대한 세금이 따로 붙죠. 네. 그다음에 주세는 술에 대해서 붙는 세금인데 특히 이런 주세라든가 담배 같은 세금은요. 굉장히 세금의 퍼센트가 일반적인 우리가 필수적인 용품으로 사용하는 그런 물건들에 비하여 술이라든가 담배는 기호식품이라고 보통 분류하거든요. 그러니까 있어도 되고 본인의 기호에 따라 그게 없는다고 예를 들어서 술을 안 먹는다거나 담배를 안 핀다 그래서 사람이 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안 먹으면 굶어 죽겠지만은 담배나 술을 안 핀다고 죽지는 않기 때문에 이러한 술 같은 세금은 기호식품. 그래서 여기에는 세금이 필수품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세금 퍼센트 자체가 높아요. 그래서 술, 담배 하시는 분들이 내가 술과 담배를 많이 소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세금에 크게 기여하는 나는 훌륭한 국민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인지세라는 것은 여러분 책에 보면 책도 한 권 팔릴 때 보면 거기에 다 세금이 붙는데 뭐 소설책이라든가 어떤 유명한 책들이 있으면 그 책에 붙는 세금 그것을 인지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권거래세, 증권도 여러 번 거래하면서 특히 증권이 많이 올라갈 때 증권가에서 내가 재산을 많이 늘려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하여 증권거래에 대하여 재산 가치가 증식될 때 세금이 붙게 됩니다. 물론 증식될 때만 붙는 건 아니죠. 거래하는 것 자체에 대하여 이거는 경제활동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세금이 붙으니까 예를 들어서 증시가 폭락했을 때도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세금이고요. 이거는 자신들이 소비하는 거에 대해서 붙는 세금이기 때문에 보통세라고 하고, 목적세라는 건 뭐냐? 교통을 한 나라에서 재정을 운영할 때 특히 교통 운영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걸 뭐라 그런다 그랬죠? 도로나 철도를 운영하는 게 사회 간접 자본. 그러니까 도로나 철도는 도로가 철도 스스로가 무엇인가 물건을 생산해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직접 자본이 아니에요. 그러나 다른 물건이나 다른 어떤 운반이 빨리빨리 되게 함으로써 훨씬 더 원활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게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자본이에요. 그래서 이걸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교통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는데 뭐 신호등을 더 건설한다거나 아니면 고속도로를 건설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아예 세금을 붙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에너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석유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는데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석유 가격이 국제 유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거의 5분의 1 정도로 가격이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석유 가격은 5분의 1로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거 그 석유 수입 회사들이 다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여러분 착각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석유 수입 회사들이 그것을 폭리를 취하는 게 아니라 세금이 워낙 에너지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떨어져도 우리나라의 기름값은 뭐 50원, 30원 이 정도밖에 안 떨어져요. 그래서 에너지에 대해서 에너지 관리를 국가에서 특히 전기라든가 어떤 그런 에너지들을 잘 관리해야만 그 나라가 원활하게 산업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원활하게 관리할 목적을 가지고 아예 세금을 만들어낸 겁니다. 환경세 무슨 목적인지 명확하죠? 환경을 깨끗하게 아주 좋은 환경을 우리 뒤에 세대에게 물려주는 걸 뭐라 그런다 그랬죠? 지속가능한 개발 ESSD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그러한 환경세도 목적을 가지고 개설한 세금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세는 당연히 무슨 목적을 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교육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노동력이라는 인적 자원을 개발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만든 세금이죠. 농어촌 축별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어촌 지역이 날씨나 기후에 의해서 어떤 그 농산물이나 또는 어류들이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했을 때 가격 안정을 위하여 정부에서 제정한 세금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나는 보통세와 목적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는 크게 도세와 시군세가 있습니다. 도세는
이건 뭘로 구분한 거겠습니까? 큰 도, 경기도, 뭐 이렇게, 네. 충청도, 이렇게 도에서 물리는 세금이 도세고요. 시나 군에서 물리는 세금은 시군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취득했을 때, 뭐 예를 들면 어떤 집을 샀다, 취득세. 네. 그 다음에 또 내가 어떤 가게를 하나 새로 냈다. 그러면 그 가게에 대한 면허를 등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가게 등록 면허세, 그 다음에 뭐 레저세라 그래서 이제 특히 레저 활동이라는 것은 그 국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세금인데, 레저라는 게 어느 한 지역만 잘 돼 있어서 레저가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대표적인 데가 어디입니까? 제주도죠. 그러니까 제주도는 그 도 자체가 굉장히 전 국민의 레저와, 이건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레저를 위해서 시도에서, 제주도에서 국가적 산업으로 아예 도로도 뚫고, 그 다음에 그 가로수 같은 것도 굉장히 이국적으로 아주 아름다운 가로수를 조성하고, 뭐 가로등도 마찬가지고요. 정책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도에서 아예 레저세를 따로 지정해서 물리는 그러한 도도 있을 수밖에 없죠. 또 지방에서 이제 지방 소비세라 그래서 지방의 소비를 촉진시키고, 또 지방에서 여러 가지 그 산업을 일으킬 수 있도록, 또 가게들도 더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쇼핑센터라든가 그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지방 소비세가 있고, 그 지방의 교육을 담당하기 위해서 각 지역마다 이제 서울에만 너무 지나치게 몰리는 그런 교육 인프라를 자기네 지역에서도 유치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포항공대 같은 거죠. 지방교육세를 신설해서 포항공대 같은 것을 하나 제정을 해놓으면 포항지방이 훨씬 더 발전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지방교육세, 또 지역 자원시설세, 그래서 이제 지역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들어내는 세금도 있습니다. 시군세는 이제 뭐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이거 다 뭐에 해당합니까? 개개인이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 붙는 세금이죠. 네. 그리고 담배 소비세는요, 특히 아까 주세는 보통세에, 내국세 중에서 보통세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지방세 중에 담배 소비세가 들어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방 재정을 충당을 해야 되는데, 각 지방별로 재정 충당하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특히 서울을 제외한 다른 시군들은 재정 자립도가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죠. 산업이 많이 발전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담배나 술 같은 거는 세금을 굉장히 왕창 걷어들일 수 있는 대표적인 품목입니다. 그래서 담배 소비세를 시군, 지방에 줌으로 해서 시나 군의 운용을 좀 더 재정을 풍부하게 해서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담배 소비세를 이쪽으로 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각 지방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소득세는 당연히 시군세에 포함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기 개념의 조세의 유형은 나누는 기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개념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세와 지방세를 나누는 기준은 뭐다? 3초. 똑딱똑딱똑딱. 네, 주체에 따라서 나눈다고 했습니다. 국가가 주체가 되면 국세, 지방이 주체가 되면 지방세. 자, 내국세와 관세를 나누는 기준이 뭐라고요? 3초. 똑딱똑딱똑딱. 네, 국경입니다. 보통세와 목적세를 나누는 기준이 뭐라고 그랬죠? 네, 목적입니다. 사용 목적.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거 외에 여러분이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여러분 교과서에 보면 42쪽 아래쪽을 보세요. 거기 조그만 글씨에 맨 밑에서 둘, 넷, 다섯째 줄, 조세는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뉘는데 소득세, 법인세 등과 같이, 거기 줄쳐봅시다. 소득세, 법인세 등과 같이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하는 조세를 뭐라 그런다고요? 직접세. 그 다음에 간접세는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하지 않는 조세로 부가가치세나 개별 소비세 등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즉, 납부자와 납세자가 같으면, 납부자,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그러니까 세금 명세서에 이름이 써 있잖아요. 집에 날라오는 세금 명세서를 보시면 여러분 부모님 이름이 써 있을 거예요.
그 이름이 있는 사람이 그대로 그 세금을 납부하는 게 납부자와 납세자가 일치하는 거예요. 그거는 직접세입니다. 즉 내가 벌어들인 소득이라든가 내가 집을 샀을 때거나 내가 가진 어떤 기업체에 대해서 내가 세금을 납부할 때 세금 고지서가 나한테 날라오면 내가 직접 냅니다. 그게 직접세고요.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그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하지 않고 달라요. 이건 무슨 세금이라고요? 간접세입니다. 대표적인 세금이 바로 뭐냐? 부가가치세인데, 부가가치세. 자, 이 볼펜이 1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금이 예를 들어서 계산하기 쉽게 10%가 붙었어요. 그러면 이 1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10원을 납부하는데요. 제가 이 볼펜을 100원을 주고 샀어요. 그럼 그 10원은 누가 부담한 겁니까? 내가 부담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납세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거를 가지고 이 10원, 100원에 대한 이 10원의 돈을 여러 개 모아가지고 실제로 이 볼펜 팔린 거에 대한 세금은 누가 납부합니까? 이게 모나미 볼펜이면 모나미가 납부하죠. 그래서 실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실제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비하는 물품은 납부자와 납세자가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저도 이 볼펜 하나를 100원을 주고 샀고 삼성 이건희 회장도 이 볼펜 하나를 100원을 주고 샀습니다. 그러면 저도 10원의 세금을 납부했고 이건희 회장도 이 볼펜을 사서 10원의 세금을 납부했어요. 그러면 실제로 그 세금에 대한 심적, 재산적 부담은 제가 큽니까? 이건희 회장이 큽니까? 이건희 회장은 자기가 10원 납부한 걸 평생 생각도 안 하고 살 거예요. 저는 이 10원 때문에 저의 전 재산이 날아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죠. 즉 조세 전가가 굉장히 심하다. 간접세는. 그러니까 간접세는 물건을 하나 소비하는데 부자가 그걸 소비하나 가난한 사람이 소비하나 세금을 똑같이 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간접세 비율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게 된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부자가 세금을 많이 내게 하려면 직접세 비율을 높여야 됩니까? 간접세 비율을 높여야 됩니까? 직접세 비율을 높여야 됩니다. 직접세는 자기가 번 만큼 세금을 내는 거기 때문에 납부자와 납세자가 일치하기 때문에. 그러나 간접세는 소비하는 물건에 대하여 붙는 세금이기 때문에 생필품에 대해서도 다 부가가치세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가가치세를 가난한 사람이 쓸 때나 부자가 쓸 때나 똑같은 퍼센트로 세금을 떼어간 거기 때문에 실제로 가난한 사람이